자, 우리 이제 2019학년도 대비해서 설명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초면이니까 제 이름은 신범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공 교육학과 전공 내용학 그리고 교육학 세 과목 중에 전공 내용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쭉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중등 임용 시험이 무엇인가? 여기 화면 괜찮죠? 이거 확대를 좀 하고. 자, 중등 임용 시험 뭐 이렇게 읽으면 알고. 여러분 다 알죠? 대신 요거 한국사 이거 시험은 미리 빨리 따 놓도록 하세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챙기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챙기느라고 막 귀찮아 죽겠다고 막 이러던데. 올해 봤더니 2월, 5월, 8월, 10월인가 이렇게 4번 보는 것 같던데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처음 사전 예고했는데 보통은 5월, 6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특수해서, 그러니까 2018학년도 대비해서는 좀 특수해서 8월로 미뤄졌는데 이때 보통 TO가 발표 납니다. 근데 TO가 안 나왔고 나중에 TO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전 예고 올해는 아마 그러니까 19학년도 대비해서는 사전 예고가 한 5월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TO가 한 거기서 20-30명 정도 더 플러스 돼서 TO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10월 달에 TO가 이제 확정되고요. 근데 TO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경쟁률 높으면 점수가 커트라인 올라간다 막 이러는데 그냥 못 받아도 80점 받겠다 생각하면은 붙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경쟁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경쟁률에 뭐 요번에는 좀 많이 뽑았죠. 18학년도 대비해서 많이 뽑았기 때문에 10대 1인데 그전에는 한 15대 1 막 14대 1 막 이랬어요. 근데 170명 뽑다 보니까 좀 많이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됐고 지역별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북 쪽에 TO가 높았을 거예요. 아마. 경남이 안 뽑아서. 경북이 안 뽑고 경남이 안 뽑았나? 뽑았나? 좀 헷갈린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TO가 한 10대 1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말이 10대 1이지 그냥 간단히 대충 한번 보는 학생들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2, 3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커트라인을 따져본다면은 대략 80점이면은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열심히 하고 잘 이해하고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80점.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요 정도 간단히 봤고 전형 방법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1교시에는 교육학 보고요. 이따가 다시 또 시간 보도록 할게요. 전공 A, 전공 B에는 교과론하고 내용학을 같이 보게 되고요. 교과론과 내용학을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0%는 교과론이고 그다음에 그 전공 내용학 같은 경우는 한 70% 됩니다. 그래서 2, 3교시 같이 보게 되고요. 넘어갑시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체크하는 정도니까.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한 열흘 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열흘 뒤에 보게 되고, 뭐 여기에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실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곳 교육청에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출제 원칙을 왜 쓰냐면 여러분들이 그 임용고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서 보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고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얼토당토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올해,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거는 비중도 작습니다. 뭐 서술형으로 막 4점짜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뭐 1, 2점 정도 차지해봤자. 그러니까 그런 건 버려요, 과감하게. 그럼 마음 편해져. 그거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 공부하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놓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꼬이게 되고 공부 분량 많아진다라는 느낌에 또 어렵게 또 생각되는 느낌에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다. 나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내가 실수만 하지 않고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원칙은 이렇게
간단히 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출제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 달달달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아웃풋하는 게 중요한데, 요 아웃풋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걸 왜 써놨냐면, 답안을 쓰는 학생들 보면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답안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OMR 카드에 객관식 문제로 뭐 다 표기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채점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상대방,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아볼 수 있게 하지를 않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 때 내가 학생들 첨삭을 해줍니다. 학생들 답안지 싹 걷어가지고 채점을 딱 하려고 보면 좀 심한 학생들도 있어요. 주하고 서술어가 틀려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쓰진 않고 관련된 주변 얘기들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네 칸에다 써야 되는, 네 줄에다 써야 되는데, 뭐 6줄, 7줄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첨삭할 때 좀 이렇게 봐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예를 들면 서술형에서는, 작성 방법 제시를 해주는데, 한 2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키워드 한 서너 개 정도 잡아놓고 키워드 위주로 문장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서술형 문제 대비해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복습형 문제 같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냥 키워드 위주로 답을 쓰라고 하는데 학생들 일주일 지나서 질문을 할 때 보면 빼곡하게 써요. 이거 어떻게, 너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했니? 그러면 고생했어요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건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간략하게 문장화하는 연습을 하라고 준 건데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배운 거 다 적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3인이에요. 3명이서 아까 우리 1700명이 시험 봤죠? 1700명 분을 이 3명이서 채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최종 점수가 나와서 합격자 명단 발표를 합니다. 그럼 30일 내에 채점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1800명이다. 한 사람당 1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채점을 완전히 끝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육학, 교과론, 전공 내용학까지 다 합쳐서 1분이면 1800명이면은 60명이 1시간이니까 30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문제 서술형인 한 사람당 서술형 문제를 1분 동안 채점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뭐 시간을 더 우리가 써서 한 10분이라고 해봅시다. 한 사람당 채점 끝내는 게 10분이면 300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채점을 한다 친다면 30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교육학, 교과론, 교과 내용학 요 전 분야에 걸쳐서 채점을 5분 내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쓴 것을 그 사람들이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빨리 못 알아보면 키워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틀리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채점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굳이 설명회 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데 집중하지 말고 집어넣은 것을 다시 아웃풋하는 것도 신경 쓰면서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할 때는 이론 내용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막 집어넣지 말고 어떤 기작이 있으면 그 기작과 관련된 키워드 위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자기가 문장화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외울 게 확 줄어들어요.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키워드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글 쓰듯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 해준 겁니다.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채점 절차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시험 가면 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학 60분 동안 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할 때 보면 쓰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한 초이생 합격한 경우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그 교육학에서 중간중간에 뭐 쪽지 시험 비슷한 걸 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스터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내가 짜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4명 정도, 5명 정도씩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 그 다른 스터디원이 교육학을 같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항상 100점이래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한대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가? 그랬는데 이 학생이 합격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그냥 남아서 다 그대로 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쓰다 보면 팔이 아프죠? 팔이 아파서 집에 가면 한 10시 정도에 집에 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면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학 할 때는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걸쳐서는 교육론과 교과 내용학이 있는데 지금 기입형이 8문제 2점짜리고요. 여기에서 한 문제만 교과론이고 7문제는 교과 내용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한 문제가 기입형이 교과론이고 나머지 5문제는 서술형. 그 다음에 3교시에서 2문항이 교과론이고 3문항이 교과 내용학. 그리고 여기서 2문항 5점짜리 역시 교과 내용학에서 5점짜리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생겼는데 초기에 서술형 문제에서는 교과 내용학에서만 논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교과론과 교과 내용학을 합쳐서 논술형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서는 교과 내용학은 빼고 교과론에 관련된 논술형 문제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과 내용학을 10점짜리 논술형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빼는 추세예요. 서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10점짜리 전체 긴 내용 기자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여기 그 서술형 한 4줄 정도 만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논술형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4줄짜리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보면은 이제 기입형 보면요. 완성형이라서 가로 넣기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문장 형태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한 문장에 키워드 하나 또는 2개.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되고 보통 한 3문장 정도 하면은 4줄 됩니다. 뭐 한 문장 여러분들이 뭐 키워드 위주로 어떻게 4줄을 채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어 놓고 뭐 부사 같은 거 놓고 서술어 놓고 이러다 보면 한 문장이 한 줄 넘어가는 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5줄, 6줄을 막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안 보이고 채점하는 입장에서 안 보이게 되면 일부러가 아니라 안 보이니까 그냥 틀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채점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할 수 있게 제 수업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복습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거는 꼭 풀면서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에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 초시생 같은 경우 잘 모를까 봐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기입형 문제 이렇게 있으면요. 뭐 A,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쓰면 돼요. 이게 이제 기입형이고요. 서술형은 요 4줄에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요 4줄에다만 쓰면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여기다 쓰는 학생도 있어요. 안 보이지. 딴소리 막 해놓고. 그리고 어떤 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줄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글씨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4줄에 쓰도록 항상 어떤 기작 그러면 그 기작과 관련된 키워드, 어떤 소제목 그러면 그 소제목과 관련돼서 나온 키워드 위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그 키워드 위주로 문장 만드는 게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게 3교시 때 답안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5점짜리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번까지 서술형이고요. 이제 8번이 논술형이고요. 그래서 8번은 논술형 한 뭐 12줄 정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연습하니까 그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교과 내용학에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간단히 보면요. 교육론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이고 교과 내용학은 아래쪽. 많죠. 복잡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론 내용 하다 보면 다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4부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동물 생리학 그리고 진화분류, 식물학, 생태학 이렇게
특히 여기는 분량은 적은데 항상 문제가 나오는 곳이라 항상 기출된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편해. 편해요. 근데 동물생리 같은 경우는 범위는 넓은데 배워야 되는 내용은 많은데 문항수는 적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뭐. 그죠? 문제 버릴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보면은 세포학하고 유전학이 합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학의 그 출제 빈도가 낮은 해에는 유전학의 출제 빈도가 높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에 두 파트 50%, 아래 두 파트 50%를 맞춰줬어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8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한하게 일부러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25% 되게 맞췄어요. 보통 이제 동물생략이 좀 적고 여기가 비중이 컸는데 거의 유사하게 맞췄고요. 여기서도 유사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11월 25일 날 시험 본 출제된 문제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단원으로 구분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세포학 파트에서는 기입형 한 문제 나왔는데 서술형 세 문제. 이런 식으로 유전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4점짜리라고 했죠? 서술형. 4, 3, 10이죠? 요거 2점이죠? 그러면 14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다면 교육학이 20점이에요. 60분 동안 한 문제 보는 게 20점이고요. 교과론이 25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80점, 나머지 80점에서 25점, 24점이 교과론이고, 그리고 나머지 55에서 56점이 교과 내용학.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나가야 될 부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론이 24점 정도 처리가 됐고, 교과 내용학이 56점. 이거는 매 거의 이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6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1대1의 비율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냥 어느 한 파트를 버린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동물생략은 조금 힘들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재미는 있어요. 동물생략이. 이해가 또 뭐 분자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좀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 약간 지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요 파트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 시험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1, 2, 3교시 기준으로 봤고요. 어떤 것들을 문제로 나오는지 각 교시마다 이렇게 봤고요. 비중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경향에 대해서 볼 텐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기입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동안 임용 시험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 그 나오던 영역이 계속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풀어.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들 그 퍼센티지를 골고루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다 잘 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 틀리게끔 유도를 하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 2016학년도 문제 한번 봅시다. 2016년 대비. 보통 우리가 이 기작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발기와 관련된 기작이에요. 그 혈관 이완과 관련된 거. 보통 이제 혈관의 이완과 수축, 일반적인 혈관 같은 경우는 이 교감신경에서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체 쪽, 발기 쪽과 관련돼서는 부교감신경이 예외적으로 또 관여하는 기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거 공부하고 예외적인 게 좀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거는 기출이 몇 번 됐어요. 주로 어디에서 됐냐면 이런 것들. 이러한 이완과 관련된 요 파트, 이런 것들. 요 파트에서만 주로 기출이 됐는데 2016학년도 대비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부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산화질소가 나오는데 전구체가 무엇이냐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요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공부할 땐 봤는데 여기에만 신경 쓰고 이런 기본적인 거 놓치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실수로 틀리게끔 유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기닌인데, 이런 그림은
흔한 그림이에요. 기출도 했었고. 근데 이런 건 놓치게끔 유도를 하는. 그래서 저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공부할 때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약간 범위를 살짝만 넓혀서 공부를 하면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풀면 충분히 80, 90점은 맞아요. 근데 실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80, 90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56점, 100점 만점에 56점이 전공 내용학이잖아요. 전공 내용학 56점에서 10점 정도 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44점에서 넉넉히 또 10점이 틀린다고 해보면 그럼 8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물론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100점 만점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편하게 공부하라고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1, 2점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고 디테일한 거 이런 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출 위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충실하게 하면 돼요. 특히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뭐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 스터디 할 수도 있고 다른 그룹에 또 학생하고 스터디를 할 텐데 꼭 그 중에 한두 명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거 있죠.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풀어봐 이래요. 백지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못 풀잖아요. 그럼 의기양양 이런 거야. 문제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나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문제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하다 보면 기출 문제가 어디에서 다 나오는지 보게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대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 안 놓치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도 보면 이게 원액에서 그람 음성세균, 그람 양성세균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포벽 파트인데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그람 양성균이 외막이 있냐, 그람 음성균이 외막이 있냐 이런 거 보고요. LPS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세균은 어떤 거냐 이런 것만 주로 위주로 보는데 여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 요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단량체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배워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기출 안 됐는데 뭐 이러면서. 원래 이제 그 고분자 파트를 배울 때 보면 고분자 파트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원액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두 가지 단량체 그런 거 다 배우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거 다 일반 생물학책에 다 나와요. 그럼 기본적인 것들만 체크를 잘 하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 무시하고 디테일한 거 어려운 내용들만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했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는 약간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서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2018학년도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 전체가 아니라 작성 방법 제시하는 것 중에 한 파트 키워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그 키워드 몰라도 전체 4점에서 뭐 3점은 가져갈 수 있어요. 뭐 키워드 안 써도 뭐 3점은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실수로 조금씩 틀리는 문제를 좀 줄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에 충실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요 문제 2018학년도 대비 기입형 문제 또 하나 봅시다. 이게 또 내가 이제 그 모의고사 할 때 분석을 해줍니다. 어느 파트에서 언제 몇 년도에 기출이 됐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쫙 해주는데 2014년도에 문제 보면 기입형 문제 중에 요 방정식을 쓰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이가 없죠. 방정식 쓰라는 그런 걸 우리가 왜 외워야 돼? 근데 냈어요. 그리고 그때 내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아는 교수님이 그 문제를 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점수 주려고 그 문제 냈다고. 학생들 같은 경우 방정식 같은 경우 신경 안 쓸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 점수 줬다기보다는 실수로 틀리게끔 유도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웃었어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이번에 분석 얘기하면서 이게 또 나올까? 이러면서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 너무 어이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2014년도에 나왔던 거. 또 나왔어요. 그게. 여기서 보면 식을 쓰라고 또 나왔잖아요. 이게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대신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방정식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약산과 약염기 위치를 요걸 가지고서 바꿔서 쓰는 거고. 식을 알면 그 문제 금방 풀려요. 근데 이거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pKa 값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정식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면은 이건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문제 쉬운데 너무 디테일하게 아주 어려운 것들만 파고드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날 듯 말 듯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제 지금 기출문제들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2018학년도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제 유전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약간 허를 찔렀죠. 맨델 법칙과 관련돼서 그냥 그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델 법칙 무시하고 어려운 가계도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연관 문제, 교차율 계산하는 문제 그런 것만 막 파고들면 기본적인 맨델 법칙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뭐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또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어떻게 해서 9대 3대 3대 1이 나오고 3대 1이 나왔는가 그것만 알면은 요거 문제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심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일반적인 생물학 내용을 배울 때 내가 들어본 얘기니까 아, 저런 건 뭐 기본 아니야? 설마 저런 게 나오겠어? 라고 한 문제들이 허를 찌르면서 나오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일반 생물학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 유형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 한번 봅시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보통 2개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당 2점 배정 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당 키워드 2개 정도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를 그렇게 내는데 서술형의 특징의 대표적인 게 MD 문제하고 피트 문제를 따다 써요. 여러분들 미트디트 문제하고 그러니까 미트디트 문제하고 피트 문제도 보면 임용 문제를 쓰기도 해요. 이게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임용이 좀 어려웠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예전에 또 미트디트도 만만치 않게 좀 어려웠고 지금은 좀 더 어려워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서로가 그림을 딱 보고서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전에도 띄엄띄엄 그런 식으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7년도 때는 좀 심했죠. 완전히 똑같죠. 2006년도 문제를 11년 지나서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여러분들 미트디트는 8월 중하순에 시험을 봅니다. 21경. 17년도에 봤잖아요. 8월 달에 본 걸 3개월 반 지나서 임용해서 또 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모의고사에 낼까 하다가 모의고사는 그래도 뭐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걸 좀 내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나오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요거는 임용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문제풀이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수업 문제풀이 들은 학생은 요거를 봤죠. 똑같이. 그래서 그때 들은 학생들이 이 문제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기에서 이런 거 있죠. 그걸 여기에서 똑같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죠. 미트디트 피트 문제, 기출문제 다 풀어야지. 첫 문제 넘어요.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 추론 형태의 문제도 있고 또 임용 스타일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기출하다 보면 자세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량에 맞게끔 기출문제를 푸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한 것까지 하지 말고 시간 여유가 되면 자세히 하지만 최소한 어떤 것까지는 해야 되냐면 그림, 표, 그래프 이런 거 보고 내가 배운 내용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이 그림 내용은 어떤 소제목 파트에서 또는 어떤 기작에 관련된 문제였구나라는 정도는 최소한 알아둬야 임용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경우에 보고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문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러한 문제에서 어떤 답을 원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원하는지도 체크하기가 쉽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올해 내 수업 중간에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얘기 들었는데 적중률 좋다면서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거 문제풀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내가 쪽집게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출 분석을 나중에 해줄 텐데 그때 하다 보면 이 영역에서 나올 듯한데? 그리고 이러한 MD, 미트, 피트 문제를 보면 이 그림은 기출문제, 이면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내가 딱 내니까 문풀 때 이제 분석을 해줬더니 그 모의고사 때도 이제 미리 나눠주긴 했어요. 분석해준 거. 그랬더니 모의고사 이렇게 일을 딱 본 어떤 학생이 자기가 그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부분이 내가 문제를 냈다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나 여러분이나 생각이 갖게 되고요. 여기선 출제를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출제자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도 필요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기출 분석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부를 안 해, 다른 파트를. 다른 파트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기출된 부분만 보고 다른 영역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영역 나왔을 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몇 문제가 기존에 기출되지 않은 파트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번역 파트. 여러분이 이제 유전자 발현을 하게 되면 번역 파트를 계시, 신장, 종결로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보통은 신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내용들이 기출이 됐어요. 특히 리보솜 위주로. 그런데 이번에는 계시 파트에서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여기서는 안 넣어놨구나. 게시 파트, 번역.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도 그 분석을 나 같은 경우는 챕터를 30챕터 기준으로 합니다. 심화반. 각 챕터에서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나온다면 그 소제목들 쫙 보고서 어느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번역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신장 파트 위주로 나왔지만 분위기상 지금 게시 파트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스캐닝, 여러분들 원액하고 진액하고 리보솜이 결합을 해서 번역 시작하는 단계가 달라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는 원액하고 진액하고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래서 진액 같은 경우는 쭉 스캐닝을 해서 처음에 시작 코돈이 어딘지를 찾는 작업이 원액하고는 달리 있어요. 근데 그 파트가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파트 무시하고 공부 등한시했으면은 문제 풀 때 그거 생각해내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답 쓸 때도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 쓰게 되다 보면 다른 문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기출 분석을 하고서 이 파트만 집중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쭉 한 다음에 기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특정한 영역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건 문제풀이 이후 그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 때는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지식도 알아야 실제로 기출되는 부분의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충실하게 이론 시간에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해줍니다. 자, 요건 했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서술형 세 번째. 특이한 게 예전에 비해서 이 세포 내에 그 소기관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세포 내 소기관 나올 파트가 너무 뻔한 얘기인데 나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막계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내막계를 통해서 분비형이라든가 또 내막계에 관련된 소기관에 사용되는 단백질들은 이 당화라는 과정이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당화 그러면 N당화냐 O당화냐. 그래서 N당화는 소포체, O당화는 골지체, 그리고 N당화에서는 아스파라긴이 사용된다. 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당을 붙여주는 이 지질이 무엇이냐를 문제를 또 냈어요. 돌리콜인데. 이 그림도 흔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여기에만 신경 쓰고 O당화, N당화 그냥 넘어가죠. 이런 것들 그 전까지 안 다뤘던 그런 그 물질 종류들 있죠. 명칭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N당화, O당화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외울 필요 없죠. 한 번 외웠으니까. 문제풀이가 하거나 모의고사 때 자기가 표시해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시해둔 부분에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요런 것까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뭐 1점 정도니까 뭐 굳이 생각 안 나면 쿨하게 이런 거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그러고 다른 문제 바로 열심히 풀면 돼요. 근데 생각나면 더 좋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문제들이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 논술형은 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뭐 이게 교과론하고 내용학하고 합쳐졌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2018년도 대비해서는 뭐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 없죠. 그래서 이 논술형에서는 뭐 교과 내용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017년도 때 보면은 요 문항 요거를 문제에서 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문항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본론에 제시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항 요거 설명하시오. 요거 자체가 마지막 요 작성 방법 하나예요.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것도 하도 기출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커플러야 하는 기능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돼요. 그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술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봐서 뭐 문제 출제 경향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때 키워드 위주로 잘 해주면 되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 대부분의 학원에서 강의들이 이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다 있어요. 기본 이론. 이거는 쉬운 내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분들 생물학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체계화된 상태에서 심화이론으로 넘어가야 심화이론이 훨씬 잘 이해가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생물은 챕터마다 독립된 그 영역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 뒷부분에 있는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없다면 이해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일반 생물학, 이건 이제 캠벨 기준인데요. 캠벨 책 그 생명과 시판 기준으로 뭐 9판 갖고 있는 사람들 굳이 시판 살 필요 없어요. 그 큰 차이 없으니까. 요 내용으로 배우고 나서 심화 내용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을 뭐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에 끝냅니다. 그리고 심화 내용을 좀 더 오랫동안 가져요. 그리고 이 심화 내용 할 때는 일반 생물학 기본 내용도 기본적인 필요한 내용들, 심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다시 언급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 내가 뭐 일반 생물학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나 그래도 생물학과 출신이고 4학년 졸업했고 그리고 나 뭐 몇 번 또 공부도 했고 패스. 이런 학생들이 심화반때 고생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작정하고 올해 안에 끝낸다라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다 그런 학생들이니까. 그렇다면은 1, 2월, 2개월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뭐 정독을 뭐 4번, 5번 해야 합격한다 뭐 이런 설을 믿고서 혼자서 달달달달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그 하나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혼자 공부하면. 그래서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여러 기작이 합쳐진 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봐서 그런 것보다 넘어가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생물학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시간만 버리니까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사 수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반 생물학은 좀 이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2개월 투자하면 심화이론이 상당히 편해요. 내가 아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심화 내용 설명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이게 중간에 연결고리가 쭉 있는데 중간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한두 개 연결이 돼버리면 그냥 매끄럽게 연결이 돼서 심화 이론이 편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심화 이론 공부할 때 많이 지쳐요. 한 5월, 6월에 지쳐요. 날씨 덥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슬슬 친구들 만나. 특히 이제 교생 실습 나가는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사람 사겨. 그리고 술 한잔 해요. 모임에서. 같이 고생하는 친구들끼리니까. 그러다 보면 1, 2주 넘어가요. 그럼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하면 1, 2주 이만큼 배운 내용을 매주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럼 1, 2주 못한 내용 복습하고 요번 주 거 또 복습해야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쌓여요. 복습해야 되는 내용. 그러다 보면 두 손 들어요. 그럼 이제 흐지부지 되면 6월달 되면 흐지부지 되죠. 7월달 문제풀이 할 때 여유 있을 테니까 그때 이론 내용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 되지. 그러면은 망해요. 이론 내용은 80, 90% 이론 내용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리고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지 문제 풀면서 이론 내용을 다시 외우라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확실히 해놓으면 문제풀이 할 때 문제 보는 순간 아 이건 이런 내용이지 어쩌다가 키워드 생각이 안 나네 이 기작이 뭐였지 헷갈리네 그런 것들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기 전에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풀이 때도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시간도 할애를 해야 되고 복습하는데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바꿨구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 때 여유 있게 하려면 이때까지 이론 강의하는 6개월까지는 그냥 눈 딱 감고 공부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 한번 만나거나 그리고 또 건강관리 잘 못해서 감기 한번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최소 일주일이죠. 1, 2주 이러다 보면은 그냥 가죠.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면 또 밀려 있다고. 그래서 이론 강의 시간대만큼은 독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이론 내용 때 내버려 두잖아요.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습용 문제를 줘요. 그래서 그 주에 배운 내용 전체를 문제화해서 줘요. 그 문제 푸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주에 배우죠.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끝나면 한두 시간 동안 남아요. 자기들이 스터디를 그룹을 해서 형성을 해서 서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것 좀 이해 안 되면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한두 시간 정도 보통 1시간 정도 더 있는 이유가 내가 나가잖아요. 여기 정리를 하러 와요. 학생들 말씀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들끼리 질문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오죠. 그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만 더 투자하면 그날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더 확실히 한 상태에서 집에 가게 되죠. 그럼 그 다음날 이 생물 공부를 전체적으로 혼자서 쫙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복습용 문제. 근데 복습용 문제를 그 주에 시험 끝난다, 그러니까 그 강의가 끝난 그 주에 주지 않아요. 일주일 뒤에 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내가 그 다음 주에 주면 여러분들은 그 주에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내가 얼마큼 했나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막혀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랐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3번, 4번에 걸쳐서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날 이해 제대로 한 상태에서 복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러니까 이론 내용만 몇 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는데도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이때 좀 열심히 안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다른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 이외의 다른 일은 최대한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해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기 안 걸리게 여러분들 몸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뭐 친구들이라든가 집안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내가 진짜 올해는 독하게 마음 먹었으니까 정말 필요한 일 아닌 이상은 나를 믿고 좀 나에게 또 다른 이런저런 일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신 집안 청소 같은 건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안 할래요. 이러면은 부모님 이 진정성이 의심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복습용 문제만 줬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암기형 문제도 따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넣기, 키워드 위주로 학생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문제화해서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단어별 문제 풀이로 가죠. 이때 이제 기출 문제를 포함이라고 했지만 이때 기출 문제는 체크하는 수준이지 여러분들은 요 시기 동안 있죠. 미트, 디트, 피트 문제 그리고 임용 기출 문제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미트, 디트, 피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다 보면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특히 요 피트 문제 있죠. 요 피트 문제는 좀 쉬워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피트 문제만이라도 이게 정리를 기출 문제를 쭉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리고 공부도 되고. 그래서 일반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관련된 피트 문제들 풀어보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 챕터별로 정리를 해두면 더 좋아요. 초이생 합격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요 기출 문제를 챕터별로 분류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 소기관 챕터다. 그러면 세포 소기관에 관련된 문제들을 싹 빼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같은 스터디 조원에게 나눠줬대요. 스터디원도 좋죠. 근데 누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한 거냐면 분류를 한 학생. 그러니까 공부를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른데 수동적인 학생들은 자료는 이만큼 받아도 안 봐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근데 본인이 직접 분류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시간은 많이 투자했지만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이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이런 기출 문제들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잠깐만요. 자동 잠금을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기출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 요번엔 좀 바꿀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어별 문제풀이는 챕터별로 관련된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단원별로 문제를 쫙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또 그림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거, 새로운 내용들 그런 거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거 되게 상당히 빠듯해요. 3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도 풀고 기출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하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미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야 돼요. 나머지 10%, 20%를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보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내고 이때 모의고사 때는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첨삭을 할 거예요. 일부 학생들은 첨삭한다고 하니까 안 주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막 내놔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주는 학생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나한테 줘요. 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첨삭을 한다. 뭐 교육학이든 교과론이든 들여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한 게 채점자 입장에서, 뭐 제3자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를 좀 하면 좀 다듬어지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나에게 그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첨삭을 그 전에 안 했는데 안 하니까 답안 작성을 얼렁뚱땅 대충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첨삭을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하게 되고 실전처럼 하게 되고 그리고 첨삭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학생들이. 조율을 해주니까. 그래서
첨삭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게시글도 있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줄 테니까 다른 선생님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거 첨삭을 통해서 아웃풋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 간단하게 체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1년 동안 이거 쭉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11월 말, 뭐 12월, 벌써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1년 정말 금방 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리할 때는 이미 당연히 끝났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보면 요 단계별로 노트가 있을 거예요. 이론 내용 때 노트를 작성하죠. 복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반복 복습이. 그때마다 자기가 기억이 안 난 내용들은 포스트잇 같은 걸로 끼워놔요. 요만한 사이즈 너비 포스트잇 있잖아요. 다 표시를 해놔요. 그때마다. 복습을 할 때 그 표시된 거 보고 이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빼버려요. 그러면 붙여놨던 포스트잇이 처음에 되게 많겠죠.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체크할 수 있고요. 물론 문제풀이 때도 체크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이때부터 슬슬 구체적인 분석은 이때부터 또는 이때부터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론 내용을 포스트잇 빼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기출 분석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기출됐던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볼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면 되죠. 키워드, 소제목 보는 순간 키워드 이거 뭐뭐, 그 다음에 기작 보는 순간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 뭐뭐 딱딱 그러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거의 유사하게 잡았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 심화이론 때는 이제 전공 내용,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전공 서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공 서적 가지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만약 공부를 한다면 그래프, 그림, 도표 이런 거 위주로 하고 항상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밑에 그림 뭐 4-31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두꺼운 글씨체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글씨체로 이렇게 있고. 최소한 요 제목만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 이 그림 보는 순간 이건 무슨 내용. 이 그래프 보는 순간 이건 무슨 내용. 어떤 실험 보는 순간 이건 어떤 이론 내용과 관련된 실험. 그런 식으로만 정리해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 보고서 내가 배웠던 이론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떤 기작에 대한 그림, 이 실험은 어떤 이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학습 방법. 이건 뭐 기본적인 건데요. 간단히 여러분들 학습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해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하면 암기할 게 줄어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해하는 순간 이해라는 건 상대방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때 주어 서술어 이런 거 다 외우고 설명하지 않죠. 키워드 딱 생각한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주어 서술어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암기의 폭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반복학습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하는데요. 매일 교육학, 교과론, 전공 내용학을 매일 봐야 돼요. 그런데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교과 내용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교육학하고 교과론 때문에. 그러면 교과 내용학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소제목이라도 봐요. 그냥 소제목만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뇌를 자꾸 자극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냅스 장기 강화 작용 기억나죠? 장기 강화 작용 이게 일어나야 기억이 오래 가는데 자극을 안 주면 이게 약해져요. 여러분들 그 신경세포도 변화가 생깁니다. 가소성이라고 해서 이 막구조물에 변화가 생기다 보면 다른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져요. 또 끊어지는 순간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기억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강하면 바로바로 기억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자극을 줘야
이 신경세포의 막구조물의 변화가 생겨서 이게 계속해서 강하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니까 매일 소제목이라도 최소한 소제목이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1일차 공부하면은 예를 들면은 2일차 때 복습을 하죠. 그러면 3일차 때는 어떤 내용을 복습을 해요? 2일차 거 복습하죠. 1일차도 복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복습하는데 1시간 걸렸다 처음에. 3일차 때 2일차 복습하는데 역시 1시간 걸리겠죠? 분량상? 그러면 1일차도 같이 복습을 하게 되면 이때는 30분을 훅 줄어요. 그리고 이때 4일차 된다. 복습하고요. 2일차 또 복습하고요. 1일차 거 복습하고요. 그러면 이때는 1시간, 30분, 10분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내용, 이게 4일차 때 3일차 것만 공부하잖아요. 이거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소제목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가물가물 안 하고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래서 이론 내용 공부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 내용만큼은.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내 강의 스타일이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줘요. 단순하게 이거 외워 이게 아니라, 외우다 보면 이해돼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줘야 그게 내가 또 할 일이고. 여러분들 여기 이해하려고 왔지,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는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알면. 재밌었죠? 별로 재미없었어요? 생물학 재밌어요. 알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해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요.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원한테 질문을 해요. 뭐 이 스터디원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같이 듣잖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질문한 학생들 이해하고 가는데, 원래 처음에 몰랐던 그 학생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소극적으로 뒤에서 들으니까. 이 학생이 가잖아요? 그럼 그 학생한테 또 물어봐.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그럼 이해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말고 모를 땐 물어봐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서 정독이라는 거 너무 자세히 달달달 할 필요는 없고요. 있으면은 한 번 정도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얘기한 게 100%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는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만 글로 읽으면 또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일반 생물학 캠벨책 뭐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좀 시간 여유 있으면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것도 있고. 아까 전공서 참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 도표, 그래프 위주로.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이러지 말고. 그게 머릿속에 다 남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자신만의 노트 정리는 왜 필요하다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거는 이론 공부할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넘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서술형이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그림 위주로, 표 위주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빼면 되고. 그래서 내 강의 스타일은 보통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예 그 노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론 수업할 때는 좀 힘들죠. 수업 들으면서 노트 정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판서하는 그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려고 노력을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그때는 또 인강만 듣던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때 나를 처음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왜 웃어요? 인강으로 1년 동안 들었다고. 아, 그래요? 처음 봐서 신기해서 웃는다고. 그런가 봐요. 인강으로만 보다가 실제 모습 보면은 그냥 희한한가 봐. 씩 웃더니 자기가 이 기본반부터 들었는데 필기 판서되어 있는 거 다 했는데요. 1000페이지가 넘네요. 이러더라고요. 내 생각에 1000페이지까지는 안 될 텐데 그 친구는 이제 좀 여유 있게 글씨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나 봐. 근데 웃더라고. 만족해하는 거 있잖아요. 뿌듯해하는 거. 그러니까 작성할 때는 물론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그걸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 자기가 뭘 배웠는지 또 챕터별로 영역별 그리고 소제목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도움된다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이 노트 정리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아는지 그걸 체크할 때도 좋고 한눈에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보기도 좋고, 이건 나중에 후반부에 빛을 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소제목, 키워드 요거 위주로 복습할 때는 하고, 그리고 요 스터디 그룹은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 전에 학생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4명, 5명 정도가 그룹을 이뤄서 남아서 1시간 정도 그날 배운 거 마무리 짓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가니까. 이해 안 하고 가잖아요. 다 까먹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쑥스러워서 스터디 안 하고 그냥 막 집에 가는 학생이 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내가 모르는 거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강의를 듣는 학생들하고 외부에서 또 스터디 하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런저런 스터디 막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배우러 왔고요. 올해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올해 안 되면 내년 하지 뭐. 나는 2년 계획 잡았으니까, 3년 계획 잡았으니까 이러지 마요. 충분히 한 해만으로도 끝낼 수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눈으로만 이렇게 대충 보지 말고 말도 하고. 아까 그 초기생 합격하는 학생 계속 썼다고 했죠. 이 쓰게 되면 손으로 공부하고 눈으로 공부하고 머릿속에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공부하면 더 좋아요. 말을 하면 귀로 또 듣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참고하라고 학습 방법 얘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본인들이 잘 알아요. 본인들이 잘 알면서 부정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생물학과 출신이고 4학년 졸업했고 작년에 또 간단히 한번 문제 풀어봤으니까 시험 봐봤으니까 일반 생물학 그런 거 쉬운 건 내가 들으면 안 되지. 시간 버리는 거야. 이러지 마요. 내가 일반 생물학을 전체적인 생물학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되지만 아니다 그러면 정말 올해 안에 끝낼 생각이라면 기본부터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심화반부터 듣는 학생들이 후회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힘들어요. 따라오는 걸 힘들어요. 근데 기본반 학생들은 이러고 그럼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수준, 자신의 수준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드 맞는 강사분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야 강의가 재밌어요. 자기가 코드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딱 보고서 알 수는 없겠죠. 운에 맡겨야 되는데 내 수업 듣고서 코드 안 맞았다는 소리는 없었으니까 이러면서 살짝 PR도 하고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중요하니까 그런 거 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나에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를 하세요. 어떤 친구는 참 성격 좋은 친구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 친구들한테 양해 구하세요. 친구들이 자꾸 전화해요. 누구 생일이다. 뭐 만나자. 아니 잠깐만 시간 내. 거절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런 거 거절하고 그리고 나는 야행성이다. 그래서 밤 새벽에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이거 습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은 8시에 보죠. 8시였죠? 9시인가? 9시였죠? 그럼 몇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냐면 2-3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2-3시간 후에 일어난 다음에 2-3시간 후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활성이 잘 최적화됐을 때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8시에 일어나도 안 돼요. 6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연습을 미리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맞춰야지 뭐.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 다시 야행성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내가 문제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12시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12시 전에 자는 방향으로. 그러면 6시간, 7시간은 자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낮에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런저런 것들, 자기 자신, 내가 공부할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계획을 잘 짜세요. 그럼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 오늘 10시간 공부해야지 이러지 말고요. 10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을 정해놔요. 시간이 아니라. 그럼 10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만약에 못 하잖아요? 그럼 11시간, 12시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끝내면 그땐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을 딱딱딱 짜서 요 정도 분량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분량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맞아야 돼요. 너무 막 이만큼 잡으면 지치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그 양으로, 분량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 실천이 중요해요. 하루 그냥 놓치면 끝나요. 이 하루 놓치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에 그런 문구 있어요. 지금 걷기 싫어서 쉬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 안 걷잖아요. 그럼 내가 내일 오늘 안 걸은 만큼 가기 위해서는 뛰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편하자고 미루면 그 다음날 더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간 할 걸 못했다. 그럼 내일 20시간 못 하잖아요. 12시간을 해야 5일 지나야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 쉬면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쉬지 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1년 금방 가요. 금방 가니까. 그리고 올해 안에 끝내야지. 내년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서 내년에는 푹 쉬세요.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뭐 너무 시간 여유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하소연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년에 여기저기 여행 가겠다. 대신 올해 열심히 해서 뭐 내년 놀 걸 미리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끈기 있게 하세요. 끈기 있는 학생, 그러니까 끈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끈기 없으면 오기라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생각하지 마요. 아, 합격할 수 있을까? 나 이거 공부 제대로 하는 걸까? 어떻게, 난 잘 못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저 친구는 합격해서 벌써 내 친구는 벌써 합격했는데, 난 왜 이렇게 떨어지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합격한 친구들 보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날 할 분량, 계획한 분량, 요것만 생각해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가지.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가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공부하면 돼요, 다.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외로워요. 공부할 때.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뭐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은 나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고, 그리고 스터디원들하고도 또 만나고, 또 교육학 가면 또 교육학 선생님도 있고, 교과론 가면 교과론 선생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커요. 외롭다 보니까 친구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기 싫고 놀고 막 있는데, 요거 잘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구나. 이게 자꾸 이 12월 말이라 표현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한 해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시간 많으니까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수업은 즐거워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상한 농담하는 건 아니고, 배움의 즐거움이에요. 몰랐는데, 그게 그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해 못했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런 즐거움을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면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한 해 그냥 가니까 즐기면 돼요. 즐겨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실패를 하지 않게끔 내가 하는 건 그래도 내 강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적으면 이해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암기가 되고요.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냐고 했냐면 복습형 문제, 복습용 문제 있고요. 그리고 암기형 문제 있고요. 이건 이제 기본반에서 다루고, 심화반에서는 암기용 문제보다는 복습용 문제는 당연히 나가고, 여기에 또 추가로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MD 피트 문제 가지고서, 관련성 있는 문제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게끔 한 10문제 정도 주면 그 전주에 배운 거 그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 눈치 봐서라도 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예전에는 여러분들 자율성에 맡겼더니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라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검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눠줘요. 나눠주면 알아서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테스트 문제도 내가 답 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채찍과 당근을 주는 셈인데 예전에는 당근만 줬더니 먹고 그냥 자더라고. 그래서 채찍을 살살 툭툭 쳐주니까 학생들이 좀 힘들죠. 이런 게 없으면은 남는 시간 막 노는 시간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면서도 뿌듯해요. 내가 했다는 게 문제 답 쓴 거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체크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개념만 잡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물학은요. 이 생물은 정말 복잡합니다.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수준부터. 근데 보통 이제 원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온이고요. 이온은 상당히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온 수준에서 이제 주로 보게 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 수준부터 본격적으로 다르죠. 분자는 고분자. 그래서 고분자 단백질, 지방,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이걸 알아야 얘네들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이 이해가 되고요. 세포 소기관을 알아야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세포까지가 세포학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까지가. 자, 유전학은 무엇이냐? 그 세포마다 기능이 다른데 그 세포가 특정한 기능을 하게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죠. 그래서 단백질, 핵산,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RNA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유전학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가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이건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기관, 개, 식물의 경우에서는 조직계인데 개체 수준까지가 동물 생리학. 그래서 세 영역이 끝나고요. 나머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적은 부위에서, 적은 양의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식물 생리학, 생태 물류 진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 이게 2, 50%,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해서 50%.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생태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집단, 무생물 집단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건 그냥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자, 세포 수준. 자, 요 세포 수준으로 보는 게 여기가 이제 세포학이고요. 요 세포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떤 세포 집단은 근육이 되고 신경이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유전학이고요. 차별적 발현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학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개체 내에 있는 기관계를 다루는 것이 동물생리학. 그래서 동물생리학은 기관계 하나하나 다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입이 있고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위, 소장, 대장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항문 같은 경우는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각 기관계는 조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절 시스템 이런 것도 신경계, 내분비계 다 보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세 영역이 끝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동물 생리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발생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 파트도 생식 파트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예전에 2차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요 생식하고 발생.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요 과정을 발생. 이건 무조건 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생리학 파트로 나눈다면 뭐 이제 생태학 파트에서는 하나의 개체,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가 있다. 그럼 사람과 사람이 상호관계하고 이 사람과 사람 같은 종을 묶어서 개체군. 그리고 개와 개를 묶어서 개체군. 그리고 개와 사람 모든 종을 합쳐서 군집. 그래서 생태계에는 이러한 생물 군집과 무생물적 요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생태학이고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는 게 생태학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와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원시 생물로부터 분리가 되는가. 이것이 이제 진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 개, 뭐 고양이 이렇게 나눈 것이 분류학.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생리학.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예요. 생물학. 그러니까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특히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생물학에 대해서 뭐 좀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밌어요, 생물이. 생물은 재밌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고. 충분해요. 문제, 기출되는 문제들 보면 뻔하니까. 아이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좀 지치겠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임용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뭐, 내용이랑 출제 경향, 어떻게 출제되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정도,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 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물학에 대한 기본 개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좀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하고 또 나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중요한 게 이 임용시험이라는 건 1년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에요. 이게 사식, 뭐 행정고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임용시험은 출제 처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출제 원칙이에요.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거.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눈 딱 감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나중에 나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 그냥 올해 안에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고 질문할 사람들 뭐 마저 질문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